음, 안녕하세요. 우리 연기와 창의적 사고 학생 여러분. 두 번째 이 보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하다 보니까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용량이 허락을 할지, 그리고 제 얼굴이 이렇게 너무 크게 나와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삼각대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장비를 빌려서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일단 급하게 집에서 하느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수업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업의 교재는 이 배우 수련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그 늘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연기에 있어서 인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석법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얘기했을 거예요. 그 스타니슬랍스키의 슈퍼 오브젝티브, 기본 서컴턴스, 그 다음에 액팅,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한 분석만 이루어낼 수 있다면 연기적인 것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피지기의 마음으로 어떤 그런 방법론으로 충분히 아주 편안하게 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스타니슬랍스키의 분석법에 가장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까운 우리나라 그 교재 중에서는 안민수 쌤의 이 배우 수련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분석법이 가장 그에 유사하고, 또한 한글로 아주 잘 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은 접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배우 수련에 나와 있는 분석법을 토대로,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석사학위 논문에 그 갈매기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갈매기라는 작품에서 뜨레블레프라는 역할을 토대로 제가 이제 실기 석사다 보니까 그 작품에 대한 것들의 분석표가 여기 이제 목차에 보면 한 그 여기 있다. 사전 준비 단계 2장에 2절 인물 분석, 3절 인물 구축에 있어서 그 분석표를 토대로 제가 이제 작품에서 역할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해갔던 과정들이 이게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 뭐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갈매기란 작품을 어떻게 제가 분석을 했는지를 수업 시간에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그 분석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짧게는 아니고 깊게도 아니지만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우 수련이라는 책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목 좀 풀고, 목 좀 푼데 차 한 잔 마시고. 이 책에 일단 목차를 한번 볼까요? 책은 목차부터 보는 거니까요. 목차를 보면 1강 성스러운 직업 배우예술의 길, 1. 낯선 사람들과의 교감, 2. 삶과 연기예술, 3. 스스로 깨우쳐서 익히는 기술, 4. 배우 스스로가 지켜야 할 약속. 사실 요 짧은 제목들, 그 목차의 1강에 나온 내용들만 봐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들을 가진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냉정하게 이 책의 내용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 느끼는 게 연기라는 것을 한번 좀 깊게 공부해보고 어느 지점까지 이르게 되면은 다 약간 비슷한 생각에서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연극학자들, 연기술 하는 어떤 학자들, 그리고 영화학자들까지도 모두들의 이 결국에 공통적으로 연기에 대해서 논을 할 때 얘기하는 걸 보면 결국 중요한 건 교감이죠. 어쨌든 나와 인물과의 교감도 중요할 것이고, 작품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도 중요할 것이고, 또 작품을 찍는 뭐 감독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결국엔 나중에 관객과의 교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교감이라는 부분,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감에서의 첫 번째 시작점은 나와의 교감이라는 거.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서 접근을 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 다른 매체와의 교감도 이루어진다는 건 늘상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2강으로 넘어오면 창조를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 창조의 공간 수련장, 창조적 기운으로 충만한 명상,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배우는 몸으로서 모든 걸 표현하게 돼 있잖아요. 뭐 갑자기 상상력으로 상상을 남들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내 몸을 매체로서 활용해서 또 다른 매체 안에서 나의 연기술들을 표현하는 건데 그 몸에 대한 준비는 늘 중요하죠. 그래서 뭐 몸성이라든지 아니면 수행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내 몸을 다스릴 줄 아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준비 심신이라고 하죠. 뭐 예전에는 심신이원론이라 그래서 몸과 마음이 뭐 별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현대는 인지과학이라는 뇌과학의 분야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철학을 토대로 프랑스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어떤 몸에 대한 접근법 몸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화두이고요. 그런 걸 토대로 몸과 마음이 절대 다름이 아님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도 있지만 뭐 울다 보니 슬퍼지는 것도 다른 사람이 우는 걸 보다 보니까 나도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게 되고 슬퍼진다 뭐 아무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기할 땐 그렇거든요. 화가 나서 몸으로 움직여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하다 보면 화가 나요. 그런 어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과정이랄까 그런 메커니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기를 조금 더 깊게 체험하다 보면 훨씬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중요하니까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3강의 몸 다스리기와 부호화 몸풀기와 다듬기 머리와 얼굴 기관의 운동 몸의 세포가 움직임을 부호로서 기억하기 인물 간 움직임으로 교감하기 의미 있는 움직임 해보기 참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나온 얘기들은 인물 간 움직임으로 교감하기나 의미 있는 움직임 해보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액팅이라는 거는 목표가 수반된 행동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한 움직임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연기라는 건 그렇거든요.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의미 그 안에서 목표 그 안에 어떤 방향성 내지는 목적성들이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연기에 있어서는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움직임 해보기 어쨌든 움직임에 있어서 의미도 찾고 의미 있게 움직인 게 무엇인지 내가 행동하나 허투루 하는 게 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연기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뭐 얘기 나오죠. 인물과 움직임으로 교감하기. 결국에는 말로서 소통하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서 교감하는 것도 있겠지만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와 파악, 그 다음에 내 의도도 전달,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한 내 리액션을 통해서 내 의도를 또다시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교감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훈련들을 해야 배우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4강 숨쉬기와 소리내기 및 부호화 숨쉬기의 바른 방법 여러가지 자세의 숨쉬기 몸통으로 소리내기 바른 우리말을 위한 준비 소리를 부호로서 기억하기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발성 발음 초반에 한 2강 때 3강 때 이제 짧게 이제 연기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설명드릴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이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배워왔던 방식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발성기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발성이라는 건 곧 발음 그리고 호흡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합집합이 결국에는 발성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숨쉬기와 소리내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발음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인 거고 좋은 소리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자신의 방식대로 잘 다듬는 것도 좋은 소리인 거죠. 단,
이 내 소리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이 잘 들리는 소리여야 한다는 거 늘상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서만 좋은 소리인 것은 안 돼요. 결국엔 대중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내 소리가 잘 전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 피드백하고 그다음에 나 자신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배우로서 어떻게 내 소리를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훈련해내는 것이 배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5강 배우의 감각과 의식 세계를 위한 훈련. 밖에 막 지금 집 앞에서 무슨 시위를 하고 있어서 그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잠시만 커튼을 좀 치고 커튼을 치면 소리가 조금 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아주 라이브하죠. 네. 뒤에 공기청정기가 등장을 했네요. 네, 어쨌든 사담 그만하고 자 다시 5강 배우의 감각과 의식 세계를 위한 훈련. 결국에는 감각이라는 건 늘 중요하죠. 배우의 정서를 표현하고 그러는 것들이 배우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각과 의식 세계라는 것은 늘 훈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1번 주의 집중하기, 2번 감각 반응과 정서, 3 정서의 밀도와 크기 체험, 4 관찰과 상상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 얘기들을 읽어봐도 제가 평상시에 얘기했던 거랑 뭐 이렇게 크게 엄청난 차이를 드러낸다 이런 거는 못 느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자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과 교감하고 또 다른 상상을 해보고 그 정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안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응어리져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자꾸 이것을 표현해내고 새로운 감정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안에 공간들을 줘야 된다. 뭐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자꾸 리프레시를 해나가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교감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풍성해지고 좋은 배우의 요건을 가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 안에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감정의 아픈 기억들만 가득된 상태에서 세상을 또 바라보고 그거에 교감하다 보면 어느 정도 또 그거에 갇힌 사고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초반에 그런 거 했잖아요. 조금 뭐지? 자신의 트라우마를 남들 앞에서 한번 꺼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연장선이에요. 자기 얘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과 우리가 이인극 만들기 이런 거라면서 교감해보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수업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번 연극으로서 공연의 형태로서 표현해보면서 또 간접 체험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거를 보면서 간접 체험도 하고 내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았을 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 게 막상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를 공연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을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과정들을 함께 이렇게 체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아마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내 정서에 대한 것들의 표현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나서 또다시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텅 비었다 그러긴 그러고 뭐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 몸 심신의 상태로서 세상과의 교감 이런 것들이 자꾸 해나가야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연기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세상을 살면서 그게 얼마나 필수 요소인지에 대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뭔가 조명이 이쪽이 너무 밝은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저쪽이 너무 밝아. 괜찮아요. 그리고 6강으로 넘어오면 배우의 역할 창조를 위한 기초훈련 이제 인물과 갈등 그 다음에 인물 만들기 연습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물과 갈등. 자, 중요한 건 갈등이에요.
작품이라는 거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는 작품이 되지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밖에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시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갈등이란 말이죠. 이 갈등을 자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세상은 변화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뭐 저 시위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자체가 아니라 이 갈등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갈등 없는 별반 아무 얘기 아닌 것들은 작품으로서 성립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갈등이거든요. 엄마가 깨우고 밥 먹으라 그러는데 밥은 안 먹고 싶고 잠이 더 자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밥 먹으라 그러고 나오다 보면 지옥철에 낑겨서 옆 사람이 내 발등 밟고 짜증나고 근데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는 행복함에 나와서 조별과제 발표하려는데 조원 늦게 오고 막 그러면 막 짜증나다가 점심시간에 뭐 밥 맛있게 먹고 즐겁다가 또다시 이제 수업을 갈지 말지에 대한 갈등, 오후 수업을 갈지 말지에 대한 갈등.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맥주 한잔 하자고 했는데 내일 조별과제 발표할 건 있고 밤에 걸 해야 되는데 맥주를 먹고 한 잔만 먹고 할까 그냥 집에 가서 조별과제 준비할까 하는 갈등. 그 갈등이 끝나고 나면 나는 맥주를 한 잔 먹고 있고 맥주를 먹고 있는데 또 다른 갈등. 두 잔만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예를 들긴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적인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내적 갈등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 하나하나가 어떤 사소한 고민들과 사소한 부딪힘이겠지만 그거 역시 갈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물들은 노력하고 또 세상도 노력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에 대해서 편안하게 접근하고 갈등에 대해서 분석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역할 인물에 있어서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물을 분석하고 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이 갈등의 주요한 갈등이 어느 지점이냐 이런 건데 근데 뭐 짤막하게 연극의 역사 안에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뭐 셰익스피어 시대까지는 한 주인공의 인물이 겪는 뭐 탄생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 나가는 뭐 하나의 큰 축으로 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 점점 이제 뭐 자연주의 이전에 사실주의 작품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약간 아침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늘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를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 거고 주요한 갈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철부지 오빠인데 세상을 바꾸고 싶은 어떤 아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딸이 있고 뭐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뭐 엄마는 아들을 되게 감싸 안고 싶어 하는데 아들은 자꾸 세상에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그것도 아빠가 벌어놓은 재산으로. 근데 딸은 그게 싫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또 아버지가 그걸 반대하고 있고 뭐 이게 하나의 드라마나 작품으로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누가 잘못한 건가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작품들에 있어서는 주요한 메인 갈등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벤져스의 뭐 타노스, 어벤져스 최근 작품 뭐 타노스에 관련된 얘기만 놓고 봐도 뭐 갑자기 헐리우드 작품을 얘기하는 이유는 관객이 많이 들었던 작품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잘못한 거죠? 알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이 두 번째 인물 만들기 연습, 계속적인 연습을 토대로 인물 만들기 연습한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7강의 배우와 희곡 초월적으로 보고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벌써 19분이나 흘렀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얘기들이었으니까. 첫 번째 대본 분석, 두 번째 인물의 분석과 구축, 세 번째 역할 만들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책으로 뒤로 넘어가서 좀 더 찬찬하게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8강 연기예술의 창조의 순간, 연기예술 창조의 순간, 극장은 하나다, 이 진주 아래 깊이와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위하여. 좋은 얘기네요. 진주 아래 깊이와 다이아몬드의 광채.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쉬 소리가 이제 안 들리니까 커튼을 살짝 다시 걷어볼까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7강으로 넘어갈 건데 또 들린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죠 뭐. 한쪽 너무 밝아도 괜찮죠. 이게 모니터에 크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자, 7강으로 넘어가시면 280페이지부터네요. 280페이지부터인데 일단은 어디로 가냐면 286페이지에 이제 대본 분석에서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첫인상과 이야기 정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서 꼭 찍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처음이라는 말이 처음 읽었을 때 딱 한 번 읽었을 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수백 번을 읽고 나서도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든 어떤 인상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287페이지에 밑에 맨 마지막 단락에 앞에서 세 번째 줄에 근데 여기서 첫인상이란 단 한 번 읽고 느낀 첫 번째 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첫인상에서 처음의 의미는 단 한 번 읽었다는 것도 아니고 처음 읽었다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읽었다는 것도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차례 읽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즉 첫인상이랑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한 차례 읽고 난 뒤 남게 되는 분명하고 강렬한 인상.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첫인상이라는 게 한 번을 슉 읽었든 몇 번을 계속 읽었든 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첫인상에 대한 것이 정리되는 순간까지 읽어본 다음에 느껴지는 감정, 감정이래. 뭐 인상, 남아있는 것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작품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 첫인상 정리가 왜 중요한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연극 작업이나 뭐를 하게 됐을 경우, 뭐냐면, 생각이 많아지면은,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산으로 가요. 생각이 많아지면은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안경에 좀 비치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 이 모니터를 좀 끄고 네, 그때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저는 첫인상이고 이 작품 분석의 기초라고 작품 분석을 해놓은 이 초반의 기초 작업들을 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밑에 주춧돌이 튼튼해야지 건물이 아주 단단하게 올라가듯이 이 대본 분석이나 인물 분석에 대한 처음의 어떤 접근이나 시작들이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그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거기서도 저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처음 읽었든 아니면 나중에 뭐 몇 차례 읽고 느꼈든 어쨌든 내가 느꼈을 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인상이나 감정, 감성 뭐 어떤 그 무언가 뭐였지? 내가 맡은 인물에 대해서 처음에 느꼈던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느꼈던 것들이 뭐였지라고 나중에는 꼭 어느 순간에 돌이켜 보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잘 분석해서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처음에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당연히 까먹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작품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요 계속 고민을 하고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돌아가서 생각하기가 어렵죠.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 놓고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야기 정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줄거리 정리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큰 틀이 무엇인지. 근데 아까 갈등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인 갈등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 갈등 요소들을 다 그냥 무대 위에 던져놓고 얘기하겠다라는 공연팀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 갈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라고든 결정하는 연출이나 공연팀이 있을 수도 있죠. 한 작품을 놓고도 갈매기라는 작품을 놓고도 예를 들면은 이것이 트레블레프와 아르까지나의 뭐 어떤 무엇이냐 아니면은 트레블레프와 니나와의 관계냐 아니면 트레블레프와 트리고린이냐 뭐 물론 이건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마샤, 메드베젠코 그다음에 뭐 사무라예프, 볼리나 등 기타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 도른이라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전해주는 메시지도 있고 근데 안톤 체홉의 작품들이 그런데 갈매기의 작가가 안톤 체홉이에요. 안톤 체홉의 작품들이 그런데 어떤 갈등 하나를 놓고 이것이 메인 갈등이다라고 탁 찍어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어떤 갈등을 우리는 주요 갈등이라고 정해서 뭐 공연으로 표현할 건지 연극의 형태로 이루어낼 건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정리들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텐데 그게 이야기 정리, 줄거리 정리에서 하게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요인데 분명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줄거리 정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팀원들의 생각과 동일한 상태에서 동시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 이야기다라고 각자 팀원들의 생각과 연출의 생각과 모든 스태프들의 생각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갖추어지면 어느 정도 우리 작품은 이런 얘기로 끌고 나갈 거야 라는 뭐라 그러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연극의 목표와 행동 찾기인데 이게 바로 이제 슈퍼 오브젝티브 스타니슬랍스키도 얘기했던 초목표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연극의 목표 행동 찾기 첫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스타니슬랍스키는 연극을 관통하는 초목표 슈퍼 오브젝티브라고 했고 나는 작품의 목표와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흔히 연극에서 주제에 대해 말할 때 희곡의 사상과 철학을 문학적인 수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연극에서 주제란 연극을 이끌어가는 객관적인 실체로서 연극의 목표를 일컫는 것이며 따라서 역동성 있는 동사적인 표현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얘기한 주제랑은 굉장히 달라요. 예. 근데 사실 문학 작품에서 주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게 얼마만큼 주요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너무 밝은데 문학이라는 거는 읽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느낌 자체가 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놓고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그 질문 문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능 너무 말이 그랬나? 아무튼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예술 교육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같은 문학 작품을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가진 사람이 읽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을 통계대로 내가 가진 생각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자꾸 수반이 돼야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가진 생각들을 세상에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주제는 총목표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총목표라는 것은 목표와 행동 찾기라는 것은 주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통선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줄거리 정리, 이야기 정리하면서 이 얘기는 요런 얘기야 라고 우리가 정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하나의 관통선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이 작품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간다.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쭉 간다. 이런 방향성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목표 지점.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라고 하긴 뭐하고 늘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어떤 작품이라는 거죠. 그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테이블 작업이라고 하는데 초반에 이런 작품 분석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들이 테이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팀원들끼리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하게 되고 싸움이라기보다는 토론과 싸움의 어떤 중간지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꾸 많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하면서 잠시 제가 옛날에 이 갈매기라는 작품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는 초목표를 꿈, 장애, 결핍의 반복과 선택이라고 정리를 했었나봐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리를 했네요. 이건 저희 연출의 잘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언제나 늘 지난 작품들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민망해요. 근데 이게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작품의 모든 인물들은 꿈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어떤 장애를 만나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은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이때 당시 장애물을 만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결핍의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 이거죠.
그 꿈과 장애와 결핍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나간다. 그것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꿈에 대한 장애와 결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선택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저앉을 선택을 하든 앞으로 나아갈 선택을 하든 뒤로 후진할 선택을 하든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가치라는 얘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하고 싶었어요.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초목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뭐 어느 책에 저 책에서는 뭐 뚜렷한 동사로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근데 하나의 문장인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의 문장으로서 잘 정리만 되어진다면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다룬 것들 중에서 작품 분석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인물 분석에서도 목표가 중요한데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인물을 분석함에 있어서 목표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한번 읽어보면 28페이지에 열등감과 자의식의 충돌이라고 해놨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인물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저는 트레블레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배우로서 뭔가 유명해지지도 뭐 지금도 막 유명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배우로서 많은 작품을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좀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좀 드라마 찍고 이러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아픔들을 겪고 난 다음에 오랜만에 연극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열등감에 사로잡혔겠죠. 저도 자격지심이라는 게 무지하게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드레블라프라는 인물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라고 제가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제가 아까 앞전에 했던 얘기랑 결국에는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쪽이 너무 밝아요. 잠시만요. 이러면 좀 나을까요? 뭐 나아지진 않았네. 그냥 합시다. 같은 작품을 읽고도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진다라는 거.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제가 그때 당시 트레블레프를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트레블레프를 이렇게 열등감과 자의식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는 지금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저의 이게 29살 때, 30살 이때 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4, 5년 전이죠. 4, 5년 전에 제가 느꼈던 이 작품에 대한 분석 또한 이렇게 달라지는데 4, 5년 사이에 이렇게 다른데 뭐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게 생각이 들까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뭐를 설정해 놓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 목표와 행동 찾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책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이제 작품에 대해서 목표를 찾았으면은 이제 장면에 대한 장면별로 목표를 찾게 되는데 이제 297페이지의 장면의 목표 찾기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페이지의 인물의 분석과 구축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물의 초목표도 아까 작품의 초목표를 분석할 때와 비슷한 게 아니라 그거 플랫폼에서 절대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나를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 어떤 무언가 한 단어로 정의된 지금 트레블레프를 생각해보면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사랑이든 어떤 작품에 대한 열정이든 예술 혼이든 무엇든 아니 엄마에게든 아들로서든 그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 그게 열등감? 그렇지. 근데 그때는 열등감이라는 단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 생각해 보니 세상에 나를 인정받고 싶은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고귀한데 세상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나르시 뭐 그런 걸까요? 어쨌든 뭐 자기 안에 너무 에고에 갇혀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열등감으로 표출됐을 뿐이지 본인 자체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의 교감을 못하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 표현인데 열등감과 자의식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느냐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넘치지만 세상과의 교감과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의 인물로 바라보느냐는 인물로서 표현되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양갈래길로 나아가게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어디 피고 있었지? 아무튼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물의 목표와 행동 찾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물의 배경 만들기, 인물의 내면 세계 찾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given circumstance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 논문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토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물 구축을 함에 있어서 34페이지, 35페이지로 넘어오면서 인물의 내적, 외적, 사회적 조건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36페이지로 넘어오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저도 이때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 세계사 책을 놓고 역사서를 놓고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당시 사회적으로 주어진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여기다가 막 써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얼굴이 너무 머리가 크게 보여서 큰일이다 이거. 이거는 앵글에서 이 카메라 때문에 달리 보인다는 거. 쭉 넘어와서 이제 인물의 내적인 상태, 외적인 상태, 가정적, 종교적, 신체적인 상태, 사회적으로 어떤 상태였었는지 이제 쭉 정리를 했어요. 이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토대로 내 인물의 목표, 총목표,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인물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들이 무엇인지 내적인 상황, 외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가족에 관해서의 상황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given circumstance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장이 인물의 전망인데 인물이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목표가 이렇게 구축이 돼 있다면 이 인물이 나중에 이 작품이 끝나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거죠. 그거를 글로써 한번 정리해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한 번쯤 계획해 보는 거를 좀 늘 재밌어해요. 와이프랑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걸 토대로인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분화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제 인생에 대해서도. 그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표를 세분화해라. 뭐 내일 할 일부터 정해라. 너무 큰 그림을 그리지 마라. 뭐 이런 거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다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꿈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선명도가 떨어졌니? 꿈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좋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 가능한 내 꿈을 일단 내 안에서 분석했을 때 내가 나를 토대로 뭐 여러 가지들을 토대로 내가 살아온 환경들을 토대로 내가 잘하는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내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 슈퍼 오브젝티브는 어디냐 정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라든지 뭐 그게 경제적 형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종교적인 모르겠고 정치적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나는 이런 인물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총목표를 향해 나아갈 거면 나는 지금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갔을 때 나중에 내 미래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거 말고 인생 살면서 뭐 중요한 거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작품을 분석하거나 인물을 분석할 때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요. 근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거나 아니면 너무 비관적이죠. 냉정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저는 매체 연기를 하는 배우지만 매체 연기는 좀 그런 거가 강한 것 같아요. TV 속에 나오는 내 연기를 보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꾸 변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게 매체 연기 배우의 어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목표, 주어진 상황, 그 안에서의 행동이 있다면 나중에 내가 꿈꾸는 미래로든 다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작은 목표, 큰 목표,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요것만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에 대해서 대신에 냉철하게 분석하고, 냉철하다는 거는 내가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정확하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거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고, 요건 내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못하는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근데 목표 지점에 있어서 냉철한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잘하는 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하지만 아니면 잘하는 거 말고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거를 보완해가지고 무언가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기적인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접근할 줄 알면, 그리고 그것을 인물로서 표현할 줄 안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의 인생에다 접목시켜서 철학적인 이런 얘기들을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뭔가 삶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연기와 창의적 사고는 굉장히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강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 기간에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